95조 8천억 명. 물론 이 숫자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센 것은 아니죠. 이미 하늘에 빛나는 모든 점들엔 사람의 발길이 닿았다고 봐도 되니까. 베스트셀러, 예전에 세상이 훨씬 좁았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서 세계 곳곳에서 읽히고 그걸 원작으로 한 연극이나 영화가 온 세상에서 상영될 정도의 작품들.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나 시대를 풍미한 작가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뿐인가요? 이제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이야기들이 네트워크를 떠돌고 있으니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할 이야기는 분명 몇 광년 넘어 누군가에 의해서 수차례 이야기됐을 거예요. 그래도 전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전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수억 년 전 동굴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들을 열띤 표정으로 풀어내며 웃음과 울음을 자아내는 이야기꾼의 모습을. 은하계 저 너머엔 1초에 수십 편씩 명작을 찍어내는 로봇이 있다고 들었어요. 직접 읽게 된다면 그 유려한 글솜씨에 속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동굴 속 이야기꾼들은 건너동굴 이야기꾼을 이기려고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이건 우리의 버릇 아닐까요? DNA에 쓰여진 버릇. 그러니까 네, 이 시대에도 이야기꾼들은 남아있답니다. 이 단편은 우리 자식 세대의 이야기꾼들이라는 단편입니다. 언젠가 인류가 모든 별들의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더 이상 전 인류가 같은 정보를 나눈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다 함께 볼 수 없어지고 유려한 문장을 찍어내는 AI가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이유는 아마 우리 DNA에 각인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 자식 세대의 이야기꾼이 말을 건네는 단편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담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꾼 반바지 작가입니다. 흔히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창작물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말로 다른 모든 것은 무조건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잘하지만 아이디어만큼은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들 합니다. 물론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발상력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는 생계를 위해서 될 것 같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통 튀고 참신한 생각들은 풀뿌리 같은 인디 작가들에게서 잘 나오는 편입니다. 루리의 창만기와 카툰 현재 갤러리, 트위터 등지에서는 SF 단편들을 주로 투고했던 작가인 반바지는 앞에 운을 띄운 아이디어에 강점을 두고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그가 주무대로 삼고 있는 SF라는 영역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밥 먹듯이 말해왔던 현실을 뒤흔드는 마법, 그것도 미래에 실현될 법한 마법들을 선사하는 작가죠. 그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단편들로 말하자면 기술 발전 스피드런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 작품의 우주비행사는 농담처럼 의문을 던집니다. 우주에서 모든 물질을 지우더라도 우주는 물리법칙을 기억할까? 즉 우주에 더 이상 존재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 우주는 물질들끼리 서로 당겨야 한다는 규칙, 그것을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형성된 규칙이 실존보다 우선할까요? 아니면 실존하는 우주의 물질들이 규칙을 형성하면서 따르게 된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물질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주의 물리법칙 역시도 몽땅 사라질 것입니다. 전자라면 물질이 몽땅 사라진다고 해도 우주는 물리법칙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이 작품은 전자의 설정을 따릅니다. 만약 그 규칙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대체 우주는 어디에 기억하고 있을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꺼낸 비행사는 감회가 새롭다는 듯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직접 물리법칙을 고치려고 물질 우주 밖을 비행하고 있네요. 우주의 마음속을요. 그 말을 듣던 동료 비행사가 한마디 거들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걸요? 스피드런,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하는 경쟁. 보통은 엄청난 피지컬로 게임을 클리어하지만 오래된 게임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기록 단축이 되지요. 가령 벽을 뚫는 버그 따위를 이용해서 내려가다 보면 게임 영역을 벗어나서 게임의 규칙이 담긴 파일 그 자체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알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게임 그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엔딩을 띄운다든가 말이에요. 그들은 핵융합 효율을 높이려고 논리권에 내려온 것이지만 놀랍도록 이것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워프 엔진을 가동 중에 갑자기 꺼버리면 우주의 바닥을 뚫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살고 있는 논리 그 자체들이 물질로 된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난장판으로 보인다는 것도요. 처음 말을 꺼낸 논리 비행사는 살짝 이죽거려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편법이나 쓰는 스피드러너들이다. 논리 비행사들이 36페타바이트의 속도로 가속하며 단편 기술 발전 스피드런은 마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사라지더라도 우주가 물리법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정보가 기록된 곳은 대체 어디일까? 라는 상상력과 게임의 스피드런을 겹쳐보면서 인간이 우주의 논리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것을 수려한 아트워크와 함께 풀어내면서 익숙한 듯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스피드런과 물리법칙 모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볼 수 있었던 단편이었습니다. 반바지 작가는 상상력이 통통 튀는 만큼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은 조금 불친절한 편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겠죠. 또 다른 단편으로
작품으로는 오발탄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자칭 오발탄, 아이를 낳는 일이 사람을 총알처럼 미래로 쏘아보내는 것이라면 주인공은 사선의 시공간선으로 쏘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세계에 만약 평행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평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세계를 가로질러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가로질러서 날아간다니 그건 계속 채널 변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한순간도 같은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바뀌어있는 학교 건물,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 전학 간 적도 없는데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 달라져 있는 학교의 이름까지.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태어난 적도 없는 세상으로 건너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한밤중에도 바뀌는 하늘 색깔이나 들쑥날쑥 튀어나오는 빌딩 따위는 예산 일이니까요. 날아가는 총알이 어떻게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겠어요? 그녀는 부딪혔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빌딩이 갑자기 솟아나듯이 이따금씩 길거리에서 행인들도 튀어나오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부딪힌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니까 사실 사고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괜찮아요. 자주 이렇게 부딪히고 다녀요. 몇 초 뒤에 사라지시겠지만 안 사라지네요. 흔히 첫눈에 반하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다 고들 하잖아요. 주위의 풍경이 한 모습으로 굳은 건 살면서 처음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V의 속력으로 날아가던 총알과 오른쪽 위로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V의 속력으로 날아가던 총알이 시각 T가 제로일 때 공중에서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총알의 운동 방향을 고르시오. 아무리 명사수라도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일은 평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겠죠. 만약 살아가는 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면 저 먼 관역에 뭐가 있는지 끝까지 날아가보고 싶어졌어요. 말 그대로 오발탄의 첫사랑입니다. 평행 시공간이더라도 평행하게 날아가는 우리들, 그 사이에 사선으로 세계를 거쳐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오발탄. 그래서 계속 평행 세계로 가며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에게 또 다른 오발탄이 다가와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 평행 세계를 사선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가정도 재미있지만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니. 반바지의 작품에는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철학적 사유를 넘어선 비틀어본 시각으로 재구성된 낭만이 존재합니다. 과학과 미학이라니 참 안 어울립니다. 보통 문과들이 무언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산산히 부수는 것이 이과들의 몫이어서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 속에 감춰둔 낭만을 과학이 속속들이 밝혀내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요? 이과 감성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냉혹하다라는 편견을 씌울 때가 많지만 사실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가령 저는 수학을 보면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수학은 실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수학은 몇 가지 규칙, 공리를 세워둔 뒤 그 위에 논리를 쌓아올린 규칙체계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 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에 종종 감동을 받곤 합니다. 아마 그 공리라는 녀석들이 현실 물리 경험을 기막적으로 일반화했기 때문에 그 위에 쌓아진 논리들도 현실에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나름의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래도 경이롭곤 합니다. 아주 예전, 지금보다 훨씬 세상을 모르던 시절, 그 시절부터 인간의 작은 뇌로 심은 수학적 씨앗들이 현대까지 오면서 세계의 법칙에 들어맞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은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저는 인간이 쌓아온 논리계가 자연 법칙을 계산해낼 때 그것을 쌓아온 인간들이 더 경이롭곤 합니다. 반바지 작가의 작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는 장르가 SF, 즉 창작인 만큼 창작인 미학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SF에는 비교적 사회적 시의성이나 철학적 사유가 더 주가되는 반면 반바지의 작품에는 경이로움이나 위대함 같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재구성된 시선으로 바라본 낭만의 다차원화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시로 이 한 컷 만화를 들 수 있겠네요. 둘이서 추는 춤. 우리보다 그들이 현명하고 노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완벽한 각도를 제시하며 알기 쉽게 발레를 가르쳐주는 로봇.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한 컷 만화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남다릅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로봇은 SF나 디스토피아에서 늘 제시되는 위협이었지만 반바지의 시선은 색다르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되는 것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아이가 우리를 뛰어넘을 때처럼 로봇의 지성이 인간을 뛰어넘는 것은 인간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뿌듯한 일이 될 것이라는 포인트를 남겨주죠. 나보다 더 똑똑한 아들을 낳는다고 두려워하는 부모는 없듯이 말이에요. 반바지의 만화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흔한 요소들, 기술이 뒤흔드는 인간의 정의, 세계를 위협하는 제어할 수 없는 기술 따위보다 그것을 마주하는 인간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SF는 미래를 상상하는 신선한 장르이지만 SF적 공포는 이제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클리셰에 가깝지요. 클리셰를 비틀어서 잘 이용한 작품으로는
단편, 실루엣 도약이 있습니다. 텔레포트 혹은 공간 도약, 인간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것.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라는 지점에서 인간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B로 빠르게 이송해서 물질을 재구성하는 것. 이 사이에는 잠깐일지라도 의식의 불연 속성, 즉 존재의 영속성이 깨질 수도 있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A 지점에서 인간은 죽고 B라는 복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름을 그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귀관의 용기를 존경하네. 카운트를 시작하지. 무사히 돌아오게. 나는 지금 여기서 죽는다. 원래 내가 사라지느냐 어떠냐 하는 철학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겐 내가 필요하다. 비상재난 현장에 의무관으로 긴급 투입되는 이훈이 생도의 다짐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21세기도 벌써 5분의 1이나 흐른 상황에 이제 존재의 연속성이나 정의는 조금 지겨운 주제죠. 1950년대 작품 불새 리뷰할 때도 이미 나왔잖아요. 과거의 SF 작품들은 이런 존재를 뒤흔드는 공포에 집중했지만 반바지의 단편 실루엣 도약에서는 그런 공포에 맞서서라도 순간 일을 해내고자 하는 긴급 상황에 투입되어 인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인공의 다짐이 더 크게 조명됩니다. 이미 우리 세계에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반바지에 출간된 단편집의 제목이기도 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제목부터가 유명한 사고 실험의 패러디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1시간 안에 50%의 확률로 붕괴하는 원자 A. 그 원자가 붕괴하면 독을 방출하는 기계와 고양이를 상자 안에 가두어 놓는다면 1시간 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인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비꼬기 위해서 만든 사고 실험이지요. 이 고양이의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은 세계와의 상호작용. 슈레딩거의 고양희라는 단편에서도 고양희 양의 상태는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입니다. 그녀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상태. 유일하게 통할 법한 치료법은 단 한 가지. 최근 양자공학의 발달로 가능케 된 치료법이지만 의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가 중첩된 방사선이 고양이 양의 환부에 조사되게 됩니다. 좋은 방사선은 이상 DNA를 파괴하고 치료를 하지만 나쁜 방사선은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생존율은 8.5%입니다. 50%의 확률로 살 수 있는 고양이보다 절망적이군요. 그렇다면 성공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양이의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은 세계와의 상호작용. 고양이 양의 아버지가 챔버의 문을 열 때까지 성공 여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온격리 체인버가 열리고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치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체인버의 문을 여는 것은 살인이겠지요. 그래서 보호자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제가? 따님이 결정한 바입니다. 아버님과 같은 우주에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양자역학의 해석 중 다세계 해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예시로 설명하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삶과 죽음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나 상자를 열어보며 관측하는 그 순간 어떤 한쪽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가설이지요. 선택으로 평행세계에 진입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요. 고양이 양의 아버지는 체인버의 문을 엽니다. 8.5% 확률이고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8.5%의 확률 속 세계로 진입한 평행세계의 아버지는 고양이를 웃으면서 제외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작품은 철저히 아버지의 시점에서 쓰여져 있지만 사실 고양이에 이입해서 보면 더 신선합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라서 고양이가 여러 세계로 진입한다고 하면 그녀가 가장 처음 상호작용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니까요. 아버님과 같은 우주에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살아남는 우주에 아버지가 있길 바라는 마음, 단순한 미래 기술의 공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사이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마음을 조망하는 작가입니다. 반바지 작가에 대해서 할 말은 아직 더 남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또 분량 조절에 실패했군요. 어딘가에는 분량 조절에 성공한 우주도 있었겠죠. 이 세계선에 함께 들어와 버린 여러분들께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